월갤러리 장작 스튜디오 함께 가는 그림판 9번째, 작년부터 남발이을 해서 올해 9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번째가 되는데 지난 봄에 울산의 공공미술 관련해서 우리 동네 미술 프로젝트 관련해서 답사와 점검을 하는 담론 모임을 했고요. 발표 지금 뒤에 계신 나상덕 선생님하고 서울에 지금 안산에 있죠. 그 안태호 선생님 두 분이 전과 두 분 발표를 한 분은 참여자, 한 분은 공공미술 관련 그 기획자에서 오셔서 발표를 해주셨고 그 이후로 뭐 우리 때문은 아니겠지만 부산 쪽에도 우리 동네 미술 관련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제작을 한 것도 나오고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한 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그림판 오늘 2번째 주제는 지역의 시각 예술 공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3분 발표자를 모시고 올해 2번째 함께 가는 그림판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판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울산문화재단 후원을 받아서 일부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후원을 받은 그림판은 오늘 여기까지가 끝이고 하반기에 한 2, 3회 정도 더 저희들이 자비로 진행하는 그림판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부산의 민주공원의 항의실장 신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자들하고 몇 분 안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녹화하는 영상은 저희들이 이 지금 면접 안에서 모일 수 있는 그 참여자가 요게 딱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10명 안으로 모일 수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유튜브로 제작을 해서 한 2, 3주 후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나오면 또 여러 군데 좀 알려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발표자는 순서대로 여기 월갤러리를 중심으로 울산의 시각예술 독립공간 발표를 해주실 정민수 대표님이십니다. 월갤러리 대표로 계시고요. 네. 안경을 오늘 쓰셔야겠군요. 그려봐야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발표는 부산에 그 레지던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제 공립도 있고 기업에서 후원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기업에서 공간을 내어서 하는 갤러리로서 아주 지금 모범 사례를 하고 계시고 내부에 들어가 보면 고생이 많으시던데 거기 이제 감독을 하고 계신 이동문 선생님과 사진가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전반적으로 시각예술 공간하고 그러니까 계속 접점이 생기는 공립미술관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부산시립미술관의 창립 멤버이시고 오래 계시다가 이제 울산미술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 내년에 개관할 울산시립미술관의 학예실장 발령이 나실 건데 이진철 선생님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기 서 계신 분은 새로 산 옷을 입고 온 오늘 위해서 옷을 샀답니다. SSG 쓱 샀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울산미미협회 윤은숙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박아이시고 울산미협회 부회장 네. 네. 나상덕 선생님 네. 그리고 여기 저기 길을 지키고 있는 뒤에 레게 스타일의 울산 노동역사관 1987의 배문석 국장님 지금 올해 그 미술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작가 그동안 잠수를 타고 있다가 드디어 아카이브와 10월달에 개인전을 앞두고 올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울산 민중미술의 산역사 울산 민중미술의 아버지 정공진 선생님 참여했습니다. 오늘 촬영을 맡고 영상 편집을 이번 프로젝트의 영상 편집을 하게 된 신나무 씨입니다.
예, 그 발표를 그 중간에 그 발표 중간에 이렇게 질문하거나 이러시지 말고요. 진행이 되니까 발표를 그 한 분당 20분 정도로 해주시고 두 분 발표를 하시고 잠시 쉬고 세 번째 이진철 선생님이 발표하고 종합 토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늦어도 4시에는 마치는 걸로 하고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는 분이 있어서 네, 빨리 마치고 그 다음 자리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민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저희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하고 그 마스크를 발표하는 분들은 벗으셔도 괜찮고요. 일단 대한민국 사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운영에 대해서 뭐 대략 기록을 해봤는데 쭉 읽어보면 그냥 중간중간 또 설명이 약간 필요한 부분, 소속이 안 된 부분들은 설명을 살짝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쭉 일단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울산 독립갤러리 대한민국 사회의 운영 희망. 울산 중구 문화의거리에서 2012년 7월 7일 이때 개인적으로 제 생일이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오픈하였다. 생일을 공유하시고 공간을 마련하고 2015년까지는 갤러리라기보다는 개인 작업실 용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갤러리라는 생각도 그때 그 당시에는 하지를 못했었고 갤러리스트가 어떤 과정을 또 공부도 학습도 되지 않았었고 더더욱 대한공간에 대해서는 더 모르는 따라 일단 작업실을 하면서 한 5년 정도를 작업실로 유지하다가 마침 중구 문화의 공간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독립갤러리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공간을 갤러리로서 변모하기에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이 공간의 역할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공간으로서 어떤 담론을, 미술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주 기본적인 고민들을 했었고요. 그걸과 공간의 운영 방식을 비영리 대한 공간으로 결정했고, 기관에서 기금을 받지 않는 좀 장르와 형식에 더 집중하는 그 간섭으로부터 약간 기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과 작가에게 최대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공간의 이름은 그냥 사이, 명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 공간과 작품 사이, 그리고 물리적 간극, 이런 개념을 먼저 떠올려서 그걸 숙제로 그냥 사이로 표현을 하게 됐고요. 처음 시작은 대한 공간마다 다 어떤 획일적인 대한 공간의 형식을 갖춰야 된다고는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공간이라는 것들이 그때 주류 담론들은 대한 공간이라면 신진 작가 발굴 사업이라든지 레지던스라든지 여러 가지 주류 미술에 대한 약간 반하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부터 해서 운영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거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1인 공간이다 보니까 딱히 디렉팅이라든지 크리에이팅 이런 것들을 체계적이고 작가 적극적인 지원 방책이나 활용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제가 제대로 갖추고 있지를 못한 상태에서 첫 오픈전이 대한공간사의 첫 개관전은 울산에서 활동하는 여기도 계신 노상덕 작가와 대구에서 활동하는 김준용 작가 두 2인전을 첫 개관전으로 제가 초대 기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말이 초계전이었지 김준용 작가도 제 지인이었고 나상덕 작가도 제 지인이어서 작가 찾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사실 어려운 시기여서
두 분에게 부탁을 해서 주인 찬스 같은 전시였던 것 같아요. 뭐 주인 뚜렷한 기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작가 지원이라는 건 그냥 공간 제공 이상은 뭐 별 지원이라는 게 딱히 없었던, 지금 생각해도 두 분 작가한테는 참 미안하고 고마운 저희 첫 개관전의 기획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의 대한공간으로서 역할이 1인 체제 운영 방식에 제대로 된 교육팀이라 할 것이 없었고, 전시 형식의 세련됨을 갖추기는 더더욱 어려웠고요. 작가 지원과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 되는, 도저히 운영 자금적인 부분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제 스스로의 학습 능력, 갤러리스트로서의 제 역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때부터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른 비영리 전시 공간들도 상업화보다 열악한 구조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만들어내기 힘든 구조이고, 일테고 대한공간 사이도 재원 확보와 운영 부분의 안정적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했다. 비영리다 보니 디렉터나 큐레이터 인건비, 운영비, 경상비 등은 모든 면에서 언제나 불안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가 발굴 프로그램 일환으로 음대 미술과 졸업전에서 제가 대한공감 이름으로 한 명을 선정하게 되는 MOU를 그때 임영재 교수님과 MOU를 맺었었고요. 그래서 매해 전시마다 한 명 내지 두 명을 작가를 제가 선정해서 대한공간 사이에서 초대전을 열어주는, 그걸 지금 매해 지금 아직까지도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어찌 보면 작가 발굴이라는 하나의 기획이 생긴 거죠. 대한공간 사이에서도 첫 사례가 된 거고요. 그리고 대한공간 사이가 지역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작가들과 협업 전시들을 그래도 그나마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본 작가들을 데려와서, 해외 작가들을 데려와서 전시 기획도 했었고, 그리고 리트머스 스토리라는 외지인들로 이루어진 사진가 그룹 집단인데, 그 전시도 지금 매해 리트머스 1부터 지금 3까지 울산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작가들, 김씨, 지금은 저쪽 차로 가는데, 김씨라든지 박성지 작가, 여러 김하영 작가, 여러 단체든 개인 작가든 그 친구들과 소소한 기획전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기획 예산이라는 게 거기는 중국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대략 한 단체에 나오는 지원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공간에 대한 지원을 중부에서 월세 지원을 받으면 그게 항상 매달 30만 원 정도 돼요. 그게 제가 받고 있는 지원의 전부거든요. 나머지 운영비는 대관료로 충당하든지 아니면 제가 부수로 일하는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해야 이 유지무직 운영이 되는,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서 후원이라든지 잠깐 동안이나 펀딩이라는 것도 한번 운영해 봤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발적인 여기는 후원제도라는 건 울산에서는 시도해 본 곳도 없고, 그런 여건이다 보니 한 200만 원 가지고 한 10명, 20명씩 이렇게 집단으로밖에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원이 안 차 있으면 중부에서는 지원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한 사람이 그냥 개인전 하듯이 하는 그런 지원보다는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 돈을 주고 싶어 하니까. 그러다 보면 항상 예산의 문제다 보니 작품의 질이라든지 그 기획의 질을 고민하기보다는 예산에 맞추는 형식을 찾는 것부터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늘.
뭐 정식 뭐 뒤에 배너를 뭐 친다든지 파티션을 친다든지 이런 거는 시도도 못하고 어쨌든 배너를 가지고 활용하는 최저가의 도구들을 쓸 수밖에 없는 형식이고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리고 지역의 공간이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은 형식을 우리가 만들면 그것 또한 또 반응이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한테 가장 눈높이에 맞추다 보면 작가 개개인의 역량보다도 항상 낮춰서 컨셉을 잡게 되는 기획 단계에서 스스로들이 다 그렇게 자꾸 아주 뭐 포스터적이라든지 아주 디자인적이더라 이런 것들 작가 오리지널리티를 보여주기보다는 뭔가 디자인으로 한 번 더 포장을 하게 되는 보여주는 형식에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다 보니까 대안 공간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뭐 창작 스튜디오라든지 약간 그러니까 국가 공간에서 대안 공간의 형식을 이미 이제 다 뭐 차원에서 다 가져간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안 공간들이 이제 해야 될 역할들은 이미 이제 기성 뭐 업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 창작 스튜디오 뭐 그런 공간에서 다 해내고 있기 때문에 대안 공간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 대안이라는 것은 제가 제일 그냥 지금 대안이라는 이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대안은 지금 오지 않은 것이지만 언젠가 이렇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라고 대안을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해야 될 팬데믹 상황에서의 대관의 방식이 바뀌어야 될 많이 바뀔 것 같고, 그다음 작가들 자체도 지금 작업 자체도 어떻게 보여주는 평면 작업들을 어떻게 이제 하트 큐브나 벽면을 활용하지 않고 뭐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대한 고민도 작가들도 분명하고 있을 테고, 여기에 있는 갤러리 독립 갤러리의 갤러리스트들도 아마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대관은 현저히 떨어졌고요. 대관 실상이라든지 대관을 보면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또 한 번 더 고려해야 되는 그 부분을 미래에 대한 대한 공간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회 갤러리를 중심으로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을 하셨고요. 민중은 2011년도에 제가 들어갔죠, 이게. 네. 그 공간이 만들어지죠. 네. 오래됐는데, 이번 중간에 월 갤러리도 저쪽에 하시다가 이전을 또 하신 거고. 월 갤러리는 이걸로 좀 여기에서 뺐는데, 잠깐만 터들면, 대형 공간에 대한 지금 대체 공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상업 갤러리로 운영하려 했었거든요. 지금 하나는 상업 갤러리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여기에 대한 공간에 쓴다라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대한 공간에 지원하고 싶었던 작가들은 40대 이후의 작가였어요. 비주류의 40대 이후에 지원으로부터 다 끊어져 있는 청년 작가 지원 뭐 이런 건 많지만 40대, 50대 작가들은 사실 어디 손 벌릴 데가 잘 없거든요.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뭐 그런 작가들, 좋은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이 공간이 어느 정도 기회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대한공간을 한번 유지해보고자 갤러리 월은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2배를 더 유지하는 게 더 희망들이 되고. 네. 저는 다 어려운 게 사실이고, 대한공간 사회를 중심으로 쭉 그간의 활동들을 간략하게 발표를 해서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사례는 좀 많이 다르겠지만, 이동문 선생님이 예술지구 P 발표를 준비해 오신 거를 프레젠테이션 준비해 오셨으니까 보고 쭉 하실 거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쭉뭐 10분 이상 이거 발표를 하기보다 주로 이제 저희가 진행해왔던 그 프로그램 설명하는 부분이 많고 또 이미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제 설명을 할 때 혹시나 뭐 이렇게 궁금한 점이라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문을 하고 하면서 이제 대화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들어가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아트 디스트릭트 P 2013년, 12년부터 지금 고민을 아주 많이 했어요. 부산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 공단 지역이 한 4-5군데가 있는데 아주 제가 보기에는 부산에서 아주 제일 오래된 공단이라고 들었어요. 한 60년 전부터 부산 이제 금사 대동동 지역, 그러니까 북쪽이죠. 해운대 훨씬 북쪽이에요. 거기 이제 공장 지역이 있기 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었고 이 공장 지역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그 이전에 있던 쓰레기 매립장은 더 북쪽으로 다른 데로 이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공단 지역이 생성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부수적으로 이제 주택들도 이렇게 들어서게 됐어요. 이 현재 남아있는 그 공단들도 돌뚝 공장들은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다른 데로 옮겨가고 주로 이제 디지털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그런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들이 있었고 저희 예술주급피는 원래 이 기업에서 후원을 해서 이 공간을 만들었어요. 초기에 한 3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만들었고 그 대표 이사님이 이전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부산에 있는 비영리 예술단체 후원을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오픈 스페이스 배 기상에 있을 때요. 그 배밭하고 그 건물 전체를 한 10년 정도 무상으로 대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모든 프로그램들에서 이제 금전적인 이런 지원들도 해왔고 하면서 이 욱성화학이 그 여러 계열사가 많은데 그 계열사 중에 건물들이 한 20개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된 건물들은 이제 다시 신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른 동으로 이동해가고 이렇게 신축하는 과정에서 낡은 창고가 2동이 이제 비었어요. 그래서 그 창고 그 건물을 아예 리모델링해서 본격적으로 작가들을 좀 지원을 해보자 라는 취지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설립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초기부터 그러면 보통 이제 민간 그 회사가 지원하는 예술단체는 상당히 이제 입김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회사로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차단을 시켰고 그리고 지원은 하되 결코 이제 모든 전시나 모든 프로그램 간섭은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 예술지구피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이제 저렇게 작은 창고였어요. 창고 2동, 양쪽 2동을 아예 한쪽은 리모델링을 하고 오른 밑에 있는 건물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창고는 아예 허물어 가지고 공연장이나 큰 건물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만들어졌었고, 저희 예술지구피는 예술지구피 안에 3개의 예술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예술단체, 3개 예술단체가 예술지구피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P라고는 이제 박은생 대표라고 작업하는 대표가 있는데 거기서 주로 이제 설치나 입체 쪽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포톤은 사진과 매체 미술 쪽으로 이제 전시 영상들을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고 검사락은 음악 제가 공연장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공연장 규모가 뭐 한 중간 정도 되는 규모예요. 총 스탠드로 스탠딩으로 500명, 6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고 좌석은 한 300개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와 합주시설 여러 가지 이제 설비물을 갖추고 있고 제가 매년 공연 쪽은 부산에서 그 스타트업 밴드 팀들을 2팀 정도 이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그 선정팀들을 넣어가지고
앨범을 만들어줍니다. 앨범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앨범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저희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줘. 그런 지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기관으로는 게스트하우스, P+라고 하는데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공연을 하거나 이제 전시를 하다 보면 그 타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일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숙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숙박 시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한 30명 정도 동시에 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P+라고 이제 따로 만들었는데 P+는 저희가 매년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8명에서 10명 정도 이제 입주 작가들이 입주를 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제 퇴실을 하게 되잖아요. 퇴실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중에 작업실을 좀 더 오랫동안 갖기를 원하는 작가들,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그런 작가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간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어서 저기는 2, 3년 정도 장기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저희가 좀 더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영리 사업도 하고 있어요. 출판이나 디자인 같은 거, 도로고 만드는 거요. 그리고 도자 공방 강화하고 이제 도자 공방 그 설비를 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도자 공방 아카데미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어디든지 다 비슷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술지구피가 위치한 쪽이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인근에는 뭐 해운대도 있고 동네도 있는데 예술 공간이 사실은 상당히 문턱이 높잖아요. 인식하기에. 그래서 인근에 있는 공단 지역의 근로자들, 사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심때라든지 또는 토요일 날 이런 때 처음에는 전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이제 전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재미있게 발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게 신축 건물이죠. 공연장하고 제2 전시장 있는 건물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리모델링 건물인데 1층은 큰 전시장, 제1 전시장이 있고 2층은 레지던시 입주작가 스튜디오가 7개 방이 있어요. 그리고 3층에는 사진작가나 영상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튜디오들하고 디지털 입출력실들이 있습니다. 전시장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1전시장, 2전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1전시장은 한 55평 정도 크기로 하고 있고 구조물들이 상당히 층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은 화이트 큐브 같은 개념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바닥과 모든 벽들이 다 화해요. 30평 정도 미만 되는 공간인데 주로 개인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년에 초기에는 회사가 한 2년 정도까지는 이제 1년 동안 전시 자금을 일부 전시 자금들을 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아주 아껴서 도록을 만든다든지 그런 작가들 지원을 했었죠. 근데 3년째 되고 난 뒤에 중소업체들이 상당히 힘들어지면서부터 모든 금전적인 지원은 이제 끊겼어요. 단지 이 공간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서 자생력 있게 운영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모아져가지고 지금은 그냥 지원도 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 간혹 이제 우리가 큰 프로젝트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필요하면 문화의 재단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받아서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인데요. 공연장 한번 와보시면 아주 근사합니다. 크진 않지만 튜닝이 한강 이남에서 공연장 튜닝이 가장 잘 됐다라는 그런 칭찬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윤수일 형님도 오셨고 전인권 씨가 우리 공간을 되게 좋아해요. 또 그림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1년에 한 2번씩 정도에서 서너 번 정도 그동안 운영을 공연을 했습니다. 여기
레지던시 스튜디오 맞은편에 있는 건물인데 2층에 이제 7개의 방, 한 10평 이내 7개의 방을 이제 만들었고 작가들이 여기서 이제 숙소와 이제 식당에 1층에 식당이 또 있어요. 이렇게 직접 끓여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진 미디어 공간인데 촬영 스튜디오예요. 왼쪽에 보면 이거는 지금 사진들 모두 초창기 사진인데 지금은 이제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더 이제 많은 장비들이 들어왔고 지금 시설도 훨씬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 장비하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를 위한 중형 이제 프린터가 있고 그리고 그 자기 작품들 특히 사진 작가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입주해서 나중에 결과 보고전이나 릴레이 개인을 할 때는 그 출력물들도 직접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작가 같은 경우에 한번 개인전을 하게 되면 출력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출력비를 아주 많이 절감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자랑하는 게 디지털 입력 시스템이에요. 저기 오른쪽 밑에 보면 공기청정기처럼 생겨있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부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드럼형 스캐너, 필름 스캐너 아주 고가고 저 스캐너에서 스캔을 받으면 더 이상 사진 작가들은 이제 스캔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정도로 퀄리티가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시설들 때문에 저희 주로 사진 작가들이 아주 많이 와요. 그리고 뭐 제가 듣기로는 그 서울 쪽 지역에도 공공기관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대한공간들 있잖아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그 기관에서도 이런 설비들을 사실은 무산 설비들을 초기에 많이 넣었어요. 근데 그 설비들이 2, 3년 지나면 창고로 다 갑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런 기자재들, 전문적인 기자재들은 하드웨어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가 조명 사용 방법이라든지 출력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CMS나 그런 것들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촬영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작가들도 웬만큼 조명 다루는 기술을 습득해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본인이 보통 출력을 하지 않는데 출력하는 방법이나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뭐 조그마한 프린트를 나중에 갖더라도 본인이 이제 포트폴리오 정도는 충분히 출력을 할 수 있는 실력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강의실이고요. 여러 가지 강의들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또 드럼실이라고 드러머 지금 강의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드러머도 4대, 3대 정도 있고 실제 드러머도 있어가지고 우리 입주 작가들도 초기에는 여기 와서 이제 밴드를 만들어서 어떤 친구는 기타를 치기도 하고 드럼을 치기도 하고 밴드 고생이 많고 결과 보고전 때 저희 공연장에서 공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휴게 시설을 이렇게 갖추고 있고요. 오른쪽 왼쪽에 보면 이제 옥상 시설에는 조그마한 이제 소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데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좀 휴식을 할 수 있는 주차 공간, 비록 한 8대 정도밖에 주차할 수 없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초기에는 그 전시를 하고 난 뒤에 저렇게 주차 공간 마당에 크게 테이블을 깔아놓고 이제 저기서 디프를 하는 거예요. 마당에서. 그래서 저희가 좋은 게 금산회동 이 공단 지역이 주택가가 아주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공연장에서 크게 한다든지 여기서 이제 뭐 큰 행사를 하더라도 민원들이 안 오더라고요. 부설기관으로 이제 게스트하우스 저렇게 저 4층 건물인데 게스트하우스는 3, 4층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립주택처럼 집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집 한 집에는 방이 2개, 3개 정도 들어가 있고 저기서 투숙하고 이제 공연하는 팀 같은 경우는 아주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료로 투숙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장기 입주 작가 지원 공간, 그리고 P 플러스라고 하는데 또 다른 건물동이 옆에 있어요. 저기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제가 가마하고 이제 좀 도자 공방을 운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주민들을 위한 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꿈다락 프로그램, 문화재단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보고전 때나 1년에 한 번씩 아트 마켓전을 해요. 저희가 여기서 공방에서 만들어진 이런 이제 그 작품들을 가지고 작가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입주 작가들도 여기서 이제 많이들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전 때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 프로그램은 잘 안 보이네요. 이 창작 공간 P하고 포톤하고 이제 다 섞어가지고 1년에 초기에는 한 18번에서 20개 정도 전시를 했어요. 아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지원 예산도 조금 있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좋은 작가들 많이 모아서 전시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예산이 좀 떨어져가지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전시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상업 갤러리도 아니고 그리고 미술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그 작가분들이 제 생각에는 80%, 85%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업 갤러리에는 작품의 상업성을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업성에 중점을 둔 작가들을 주로 섭외해서 전시를 하겠고 미술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레벨에 올라와 있는 그런 작가들을 위주로 전시를 하겠지만 그 중간에 있는 미술관 친구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리고 이 작가들이 많은 뭐 사회성을 갖는다든지 이런 정치성을 갖는 그 작가들은 사실 어느 공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가들 위주로 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시했던 이쪽은 이제 퍼포먼스와 함께 페인팅하는 큰 작업을 했었고 오른쪽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작업들 그리고 퍼포먼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사진 작업을 하는데 사회적 다큐멘터리 장르의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장르에 있는 전시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 프로그램 1년에 큰 공연, 메이저 공연은 2-3번 정도 합니다. 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큰 공연을 거의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쉽고 근데 이제 작은 공연들, 소모임 밴드 같은 공연들은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많은 손님 관람객들을 받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이제 금정구라든지 또는 부산시에서 댄스 경연대회나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기관에 대한 협조 같은 취지로는 금정구나 이렇게 금사동, 대동동 이쪽에 무슨 행사가 있다 보면 저희 공연장을 이렇게 무상으로 대여를 해줘요. 그리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 투표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공공 프로그램 진행을 했던 건데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을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하고 연관을 해서 100명, 초기에는 100명 정도 모셔가지고 이제 영정 촬영을 해드리는 거죠. 해드리고 촬영해서 이제 크게 좀 액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정까지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 공장이 화학 공장이에요. 물감을 만드는 안료를 만드는 피그먼트 제작 공장이기 때문에 민원이 한 번씩 들어가요. 요즘은 이제 냄새도 안 나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예술 공간을 이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림으로써 그런 민원의 요소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초기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영화 관람을 하고 있어요. 공연장에 스크린이 아주 큰 스크린이 내려와서
주변의 주민들 관람도 하게. 그리고 그동안 이제 좀 진행했던 전시 유해 프로그램 중에 공장속 예술 놀이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기부터 이런 기획을 하고 사업 책임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해왔어요. 공장속 예술 놀이터는 공장 속에서 우리가 공단이기 때문에 그 공장 속에서 어떻게 미술들이 만들어지는지 그 분위기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아빠가 공장을 다닌다. 그러면 아빠가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한 사항들을 아이들에게 아주 호기심에 긍정적인 요소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전시 프로그램과 이제 오감 체험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공장 속 예술 놀이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세 개로 이제 나눴습니다. 전시장도 2개 있고 공연장도 있고 마당하고 전체 크게 이벤트를 좀 누렸어요. 전시 프로그램은 기존의 어린이 미술관에서 운영되는 걸 보면 그냥 아이들이 그 미술품을 만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어린이 미술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아이들이 그 미술 작품을 만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뭘 하든지 체험을 직접 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아예 그 미술 작품 속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정민 작가 그 작품인데 코뿔소 배를 갈라가지고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에는 이제 뽀송뽀송한 이제 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저기서 이제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미술 작품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왔습니다. 밑에는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공연장의 모든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악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정수기 통이라든지 또는 페인트 통 또는 모든 것들 이제 다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직접 두들기면서 저희가 공연장에서 비트음을 내줘요. 어떤 특정 곡을 선정해가지고 비트음을 내주면 아이들이 거기에 비트에 맞춰서 다 악기를 두들기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이 프로그램은 2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 초기에는 저희가 예산을 자체적으로 좀 2천만 원 정도 만들어서 진행을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하고 이제 그 뒤에 좋은 호응을 가지고 문화재단에 기획하는 데 가지고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크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달 동안에 이제 교육하고 체험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학부형들은 왜 이걸 좀 상설 전시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한 달하고 끝내는 게 되게 아쉬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잘 안 보이네요. 이 모니터를 보시면 잘 보이는데 노란 방, 빨간 방, 노란 방, 빨간 방 그리고 초록방 이런 방을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노란 방에는 노란 오브제로 만들어진 기성 제품을 모두 다 걸어놔요. 바닥에 두고 이렇게. 그리고 빨간 제품은 마찬가지고 초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노란 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중력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이 바닥을 옆벽을 바닥처럼 만들어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 아주 재밌는 괴상한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까만 저거는 이제 방과 방 사이에 삼각형 뿔이라고 해야 되나요? 통로를 만들어요. 마지막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거울을 만듭니다. 세면을 거울로. 그래서 거울 속으로 아이들이 지나갈 수 있게. 그러면 자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대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주 깜깜한 방에 이렇게 특정 안료로 이제 채색을 하면 깜깜한 방에 저렇게 형광으로 보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애들한테 저렇게 이제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이제 야외에서 이제 벌어진 건데 이렇게
외형을 그려 놓으면 애들이 와서 이제 매일같이 채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사진들이 아주 많은데 이렇게만 좀 설명을 하고 중간에는 또 거울방을 만들어서 거울 속 방 속에서 신기한 모습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 체험들을 하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게 2014년도부터 저희가 레지던시를 하고 올해 이제 8년, 이제 9년째 접어들거든요. 지금까지 매년 8명에서 한 10명 정도 국내외 작가들을 공모를 해서 이제 체류를 해왔고 지금까지 한 8, 90명 정도 입주 작가를 배출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그동안 기억나는 거는 부산 탐사 프로그램, 부산 면목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외국 작가들이나 이제 외지 작가들은 부산에 대한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에 이렇게 전쟁의 상흔이 배어있는 그런 장소를 간다든지 원도심을 간다든지 낙동강을 간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부산을 겉핥기식으로 하지만 향토 사업자를 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들어야 만드는 영상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저도 이렇게 구석구석 이런 재미있는 데가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부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지역이 곳이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의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가 포트폴리오는 이제 저희가 입주 작가를 공모해서 포트폴리오를 받을 때 외국 작가들은 그 포트폴리오 퀄리티가 괜찮아요. 근데 국내 작가들은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자기 작품 전시를 하기 전에 보여지는 얼굴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세부적인 모든 기술,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다 강좌를 해요. 그래서 본인의 작품을 어떻게 촬영을 할 건지 그리고 조명이 없는 친구들은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최상으로 어떻게 퀄리티로 촬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사진 작업을 도정을 컴퓨터에서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출력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나가기 전에는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매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정이 저희 스튜디오에서 모아놓고 평면 촬영 같은 거 어떻게 한다, 입체 촬영 어떻게 한다, 조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그렇게 두고 오른쪽에는 이제 대형 프린트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출력하는 것까지. 처음에는 제가 하는데 나중에는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습득을 하게 됩니다. 스타트업은 초기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부산에서 이제 활동 무대가 없어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밴드, 뮤지션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매년 한 팀들을 선정을 해서 앨범을 만들어주고 저희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 레지던시 결과 보고전 때 그 공연과 이 모든 행사들을 앨범 발표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시장과 공연장 전체에 통틀어서 큰 이벤트로 진행하게 됩니다. 많이 남으셨어요? 네? 많이 남으셨어요? 많이 남은 거의 끝나가시는 것 같네. 다른 건 여기 색쓰는 이들 요 하나 할게요. 저희가 이제 옥상화학이 안료공장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공산품에 들어가는 컬러 그리고 선생님이 쓰시는 이렇게 물감, 유화물감, 수치화물감 이 모든 것들은 이 회사에서 만드는 피그먼트 소재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작가들이 이 물감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잖아요. 그 물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직접 실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명한 화학 제품, 화학 물약을 몇 개 섞어가지고 가열을 하고 어떻게 말리고 분쇄하면 색깔이 탁 나옵니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우리 이 공간밖에 실습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죠. 이런 프로그램들 좀 하고 있습니다. 작가 탐방하고 이런 그동안 진행해왔던 프로그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이번에 지금 이 장기 멤버가 되시는데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보고요. 우리가 또 잘 들었다가 어떻게 또 미술관 정책에 반영이 되는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함께 많이 받으세요.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그 정확한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될까가 좀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맞는가 방향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게 되었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최하신 이 월 또는 사이 같은 경우가 비영리 시간예술 공간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그쪽을 한번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이 70년대 미국에서 그 대안공간이라는 문화활동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대안이라는 것의 반대 카운트파트가 어디냐면 미술관 또는 그 상업화랑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본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업 관리와 미술관이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형식의 시각예술을 보여주는 작가들 중심으로 이제 대안공간이 시작됐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활동이 어떻게 보면 도입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1997년에 IMF가 있었죠. 그래서 해외에서 공부를 하던 그 미술 관계인들이 이제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복귀를 하면서 그 아마도 미국의 그 대한공간 문화들이 좀 적용이 됐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시장 미술로 편입되지 않는 그런 작가들과 작품들이 선보이는 그런 공간들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2000년대 말이 되면서 대안공간들은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축소되기 시작했는데 그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전면에 내세웠던 대안 자체가 스스로를 정복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안공간을 통해서 주류로 발돋움한 작가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공간들이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점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깁니다. 이름을 가지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그래서 또 제도권 미술과 갤러리가 대안공간의 주 콘텐츠였던 다양한 실험성을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대안공간들에서 작업한 것들이 소위 말하는 현대미술, 그러니까 근대미술, 현대미술도 아니고 동시대 미술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이제 미술관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 만든 그 컨텐츠가 주류가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대안이라는 그 기능이 좀 퇴색해지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우리 월이나 사이가 가졌던 어려움, 바로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한공간이 이제 소멸되게 된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역사적인 것으로 살펴보자면 2000년대 말 2010년 이렇게 2008년 이후라고 하는데요. 2008년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이 아주 경제적인 큰 충격 때문에 문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10년대 이후에 생겨난 신생공간이라는 공간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70년대에 생겼던 미국의 스타일과 오히려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미국의 그 대안공간들은 영어에서 찾아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작가 운영 공간. 그러니까 사실은 사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굳이 분류하자면 작가 운영 공간, 문화예술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기획자, 작가 혹은 작가 그룹, 독립 기획자가 이제 운영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공간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요즘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의 문화와 섞여서 우리는 장기적 운영 같은 거 생각 안 해. 라는 이제 공간들이 많아요.
이 대한공간 신생공간의 차이는 뭐냐면 대한공간은 대안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운영을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지금 2010년대 이후에 생기는 이 또 젊은 친구들이 하는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돈 벌 일이 있으면 난 돈 벌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어떤 사람이 인터뷰한 게 있어서 아마존예술공간의 책임필요진 김성우라는 친구가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것에 편입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안공간이다, 무슨 신생공간이다, 또는 뭐 주류다, 비주류다 이런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 영리냐 비영리냐라는 문제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재밌는 것은 자기들 사이에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독립을 늦추다 보니까 기금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거 어때서 나 받겠어 라고 한 그룹과 난 그것도 안 받아 라고 했던 그룹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안 받아 했던 그룹들이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서로 뭐 욕하지도 뭐 칭찬하지도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이 경제적 운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대한공간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어떻게든 진짜 딴 데 벌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집어넣는다 라고 해서라도 자본으로 독립하겠다는 생각이 강했다면, 지금은 뭐 작품도 팔고 굿즈도 팔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운영해보고 안 되면 그만 문 닫아버리고 뭐 이런 식의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울산의 비영리 예술공간과 이제 주류 미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울산에서 비영리 예술공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술공간 P 같은 경우는 아주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는 그 공공적인 역할을 이 민간인들께서 공공적인 역할을 너무 잘하시고 계셔가지고 감동적이긴 하겠으나 본인들은 너무나도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전에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울산 시립미술관이 지금 생기는 즈음이고 또 울산의 비영리 예술공간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과 이제 이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앞에서 그 대한공간의 어떤 흐름들을 쭉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오히려 그들과 우리 울산의 상황은 좀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게 도대체 뭘까를 계속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는 대한공간이라는 게 원래 대안 또는 인디펜던트라는 거는 주류, 그러니까 자본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화적 그룹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어떤 독립적이고 실용적인 활동을 내가 하고 싶어라는 이제 그런 그룹일 텐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주류가 뭐지? 누구였나? 있었나?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주류가 어떤 명확하게 문화적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기관이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좀 불명확하고, 그 다음에 그 주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한 그룹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독립적이다, 그것으로부터 대안적이다라는 것이 그 울산에 있는 대한공간들이라면 어떤 의미일까라는 이제 질문만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이제 두 분의 그 발표를 제가 들으면서 약간의 어떤 생각을 좀 바꾸게 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울산에 있는 대한공간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화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기획이라든가 작가의 수 뭐 등등 이런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아무리 지원금을 좀 받아도 지원금이라는 게 100% 주는 지원금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조금 해봐라라고 일부를 주는 지원금이지. 이제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형태는 소위 말하는 미국 모델, 한국 모델, 아니 그러니까 수도권 모델이죠. 수도권 모델의 그 이제 대한공간을 가져왔는데 그것과의 차이는 또 뭐냐? 우리 울산의 대한공간과 수도권이나 미국의 모델과의 차이는 뭐냐? 제가 볼 때는 상대할 주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 아까 우리가 대한공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주류에 흡수되거나 주류가 대한공간의 컨텐츠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대한공간이 대한공간으로서 유지가 되려면 주류에 수용되거나 컨텐츠가 사실은 주류가 있어야 이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울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미술관에 관한 얘기를 드린다면 이 미술관은 사실 미술관 정의를 보면 일반 공중의 미술문화 강요와 평생교육 정진 그리고 우리나라나 세계 미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제 미술관의 어떤 역할과 정의이거든요. 그 미술관의 역할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정의하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술공원 P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술관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고요. 또 최근에 2019년에 전 세계 박물관 미술관 그 운영자들이 모이는 아이콘 회의가 교토에서 있었는데 거기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단순히 미술관, 박물관이라는 곳이 유물 또는 작품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교육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다양한 공동체와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어떤 그것을 통해서 그 무형 또는 유형의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존엄과 사회적 정의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기후 문제라든가 뭐 이런 어떤 이 행성 자체의 존재와 관련된 모든 질문과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아이콘 회의에서 새로운 정의를 만들자고 이제 노력을 했지만 그 정의가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좀 더 고민해보자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말았는데 거기에 서로 막 그 쏟아낸 정의들을 약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뭐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 합의를 봤냐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비판적 대화를 수용하는 공간 그리고 다양한 공간 공동체들과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정의를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미술관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미술관에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미술관의 그 역할을 얘기하면서 그 주어가 뭐였냐면 또는 목적어가 뭐였냐면 일반 공중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은 사실은 시민 또는 대중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그것은 주로 문화재단 또 문화회관 이런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고요. 미술관은 사실은 일반 시민과 이제 대중들을 위한 어떤 공간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렇고요. 그 시민과 대중 속에는 이제 예술인도 포함되시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콘텐츠로 가자면 아까 새로운 이제 미술관에 대한 정의에서 얘기했듯이 이 예술인 그룹들은 미술관과 굉장히 적극적인 파트너십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제공자이기도 하고 또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시민이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게 조금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 생태계가 없으면 미술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이유인 거죠. 사실은 미술인들과 작품 그리고 이제 미술관은 그 자체가 이제 존재의 이유인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술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사실은
미술관 입장에서는 또 우리 대한공간 측에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아주 근본적인 과제입니다. 이제 그 입장에서 저희는 지금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향들을 아직 저희 울산시립미술관은 아직 이제 공을 줍고 있고 생기지 않았고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 우리 지금 운영 이미 하신 미술공간 PS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기는 아직 조금 이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걸 해보려고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구조와 관계되는 이 예술적 해결문의 중앙 집중화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지역 미술관으로서 이제 이 부분을 일단 신진 작가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그 포트폴리오 리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젊은 작가들 신청을 받아서 그중 일부 작가들을 그 지금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이렇게 좀 리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접수를 받았고 이번 달 말에 이제 리뷰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 지역에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울산, 부산, 그리고 경남, 포항, 경주 이렇게 지역을 한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는 좋은 반응이 서울에서 나도 할 수 있어 좋겠는데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오히려 뭐랄까 일장이 좀 더 풀어된 이제 그런 반응이 조금 있어서 1차적으로 성공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니, 차고리작가도 거기 공부를 했는데 네. 전국 공부를 알고 있어서 네.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울산과 관계되는 사람들에게는 더 기회를 좀 줘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역전된 기회가 서울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고 오히려 지역에 관계되는 분들에게 더 이제 기회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더 어떤 자존감과 자신감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말로 하자면 작품의 시각성을 넘어서 예술 담론을 심화시켜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당장 매개 향후의 순환 구조를 좀 조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에서 글로컬로 또 글로벌로 이렇게 활동 영역을 확충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유형적인 그러니까 뭐 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요 글을 쓰던 일주일 전인가 지금 제가 얘기를 한 요 사이에 그 제가 명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접수를 받았고 일정상 접수를 받았고 또 그 접수한 그 면면들을 볼 수 있었는데 생각했던 대로가 있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좀 기회를 오히려 지역에 주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역차별의 어떤 효과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지역에 이제 관계자 신진작가분들이 그 대상이 되어 있어서 이제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지역 내에 경제적 사회적 계층이 작품성에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기대하기를 경제적 사회적 계층과 별개로 작품성이 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작가가 있으면 그 첫 번째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있었어요. 어떤 예를 든다면 울산에서 이제 A 작가와 B 작가가 있다고 합시다. 울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울산대를 갔어. 그런데 집안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유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로 가거나 또는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면
울산대에서 배웠던 흔적은 나중에 영국이나 저기 프랑스에 가서 공부한 친구는 그 흔적 보이잖아요. 영국의 문화를 확 받아들이는. 그래서 작품성이 완전 동시대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작품. 누가 봐도 오 대단한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울산대에서 그냥 학부를 졸업하고 뭐 저기 대학원까지 했다 하더라도 약간 시장 제한적인 그런 그림을 선택했던 친구들은 이게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챙겨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울산에서 활동한 친구들을 더 선택해야 되지 않나라고 딱 마음을 1000% 먹어도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구나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저희는 이 시도 그러니까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게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좀 뭔가 프로그램을 더 심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미술관이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지역의 미술인들 또는 미술 공간들과 파트너십을 맺어가면서 향후에 이제 이런 저희가 했던 부분들에 관해서 서로 소통도 해보고 또 같이 한번 새로운 더 나아가는 어떤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고 이러는 것들이 저희가 말하는 파트너십의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사실 이 글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했던 부분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70년대부터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말 2000년대부터 시작된 그런 대학공간의 활동의 모델이 이제 지금 우리 울산에서도 어떤 작가 또는 기획자가 운영하는 이제 문화예술 스페이스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앞에서 타 지역 또는 이전에 시간적으로 이전의 공간들이 겪었던 문제들을 똑같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울산에서 그런 공간들을 운영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정 대표님께서 결론적으로 새로운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제3자지만 밖에서 봐도 똑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좀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면 포기하지 마시고 존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또 그 다음 단계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너무 이제 역사를 봤을 때는 너무 타 지역의 모델을 그것이 정범인 것처럼만 따라가는 것은 너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좀 유연한 어떤 대처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계박물관 옆에 이 문장들은 저희 민주공원 사업기조라고 비슷하네요. 우리가 지금 이래 돼 있거든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민주공원도 약간 좀 대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을 이제 픽스해서 저희도 민간 법인이 지금 위탁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제로 방법이죠 항상. 그때 사례가 좀 좋았던 거고 일종의 대안적인 공간입니다. 선생님 대학원 루프 창설자가 지금 이제 부산 시립미술관 관장님이시고 부산에도 그런 사례가 있죠. 반디 대표적인 대학원 반디의 김성현 선생이 부산 현대미술관의 이제 창립 미술관장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지점을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을 잘 이야기해 주셨고 또 황 실장님께서 울산 시립미술관의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을 그리고 계시니까 또 관장님하고 좋은 관장님은 바뀌시지만 실장님은 계속 계실 거 아닙니까? 저도 뭐 정년은 있겠지만 그래서 큰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이제 자유롭게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죠. 시간이 한 45분 정도까지. 네.
채우시고 질문이 사실 아까 대한공간에 대한 그 정리하고 해야 하는 이 역할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대한공간이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거는 기존에 이제 미술관 그런 기관에서 이제 수용하지 못하는 작가들 그리고 상업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작가분들이 약간 85% 이상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실험적인 작가들을 해서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상업 갤러리하고 미술관에 계속 소개를 계속 시켜줬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가교 역할을 해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대한공간이란 이 정의속 틀 안에만 갇혀가지고 있을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나온 작가들은 그 다음에 더 이제 레벨업 돼가지고 미술관에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만큼 더 좋은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같이 이제 뭐랄까 저는 사실 뭐 대학공간의 경험은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무슨 분들 알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빙의해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운동 액티비즘으로서의 어떤 공간 운영이 아니라면 운영되어야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래서 근데 그것이 꼭 어떤 그 보조금 또는 기금을 받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유지한다라는 것으로 운영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은 P 같은 경우도 사업자 등록증이 비영리 기관이라도 목적성 사업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단체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등록증 가입하는 얘기는 사실 좀 듣고 놀랐는데 좀 너무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열정페이를 하실 게 아니고 어떤 운행을 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 입장료도 받으시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그냥 제3자로서 직접 그 안에 몸을 담고 있지 않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라 실적으로 하네라고 말하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입장이 아니라서. 그런데 오히려 좀 이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상 같은 경우는 아마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이 없는 스스로를 주류로부터 소외시키는 일이잖아요. 지금 하시는 일이고. 그런데 힘들지 않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계속해서 이제. 근데 대상이라도 있으면 수도권이나 어디 해외처럼 쟤들이 있는데 나는 쟤들 아니야 라고 할 수만 이래서 스스로 만족이라도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선의 대학공간은 이제서 거대하게 생긴 거죠. 미술관이라. 그러니까 이제서 거대한 타겟이 생긴. 근데 여기서 대안적 역할을 하려고 해. 대한공간이야. 여기에 대한 대안은 협력이지만 협력. 그렇지. 겹치지. 이제 처음 이제 싸울 대상이 생기는 거죠. 러버넌스. 그래서 또 살아남아야 돼. 그 10년 사이에 또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여기는 무관심과 아주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토양이라는 게 그냥 푸슬푸슬한 그 토양을 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니 그러니까 대상도 없었고 결속도 없었고 서로 간에 그냥 무관심, 작가도 공간도 관객도 그리고 아주 기초 여기에 정서는 혐오 비슷한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보는 시선, 살짝 비틀어져 있는 그 시선을 바로잡기가 대안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시선을 우리도 노동자고 우리도 작업하는 이 과정이라는 게 노동이다 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그 간극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시민들하고 소통이 보면 항상 좀 딱 그들만의 리그예요. 관객의 오는 관객의 그 척도를 보면 지인 그림에 뭐라도 걸려 있는 사람들, 내 와이프가 그림을 하건 장신랑이 그림을 하건 지인이 그 친구가 딱 그 관객을 빼고 나면 일반 관객은 10%도 안 될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관객 중에 지금 차모리아카가 전시를 하고 있으면 일반 관객 카운트를 해보면 총 인원의 10%도 채 안 되는, 왔다가 깜짝 놀라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영상 저렇게 뭐 해놓으면 이걸 소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갤러리가 스스로 동떨어진 영역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공장 속 예술 놀이터를 몇 년차 계속 기획을 했던 거는 그 문턱을 낮추고 그리고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 놀이터가 되거든요. 위험한 일반인들이 그냥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 미술관에 대한 문턱이 확실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 뒤에 다른 어떤 전시 소식도 보면 오게 돼 있어요. 일반인들. 그것도 여기는 좀 차이가 나는 게 여기는 대기업 공장들이잖아요. 대규모의 공장들이고 아예 분리되어 있는, 거기는 완전히 경비들이 다 있는 공간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뭔가 문화활동을 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나 그걸 여기 이런 문화 소비 공간에서 하는 것들을 굉장히 여기는 또 폐쇄적인 건 더 싫어하는 거예요. 차라리 오픈 공간이라든지 태화관이라든지 그런 데 가는 정도는 보는데 뮤지컬이나 이런 것도 좋아해요. 보면 재밌는 걸 좋아해요. 그까지는 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또는 나아보자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이 울산이 1962년에 그 공업지구로 이제 지정이 된 이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건 사실 70년대 초반, 72년 정도인가 74년 정도인가에 이제 그 공장들이 막 대규모로 더 확장이 되면서 그 노동자분들이 이제 늘기 시작했는데 외지에서 유입이 되었죠. 그때 이제 점점 늘어난 20만, 50만 이렇게 늘어나다가 이제 한참 많을 때는 80년대 말 90년대 중반까지 뭐 이제 인구가 늘어나서 지금 110만, 120만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때 70년대 초반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2014년, 16년 이 구간에 은퇴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은퇴한 자리가 그냥 빈 공간을 비느냐?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인력이 채워졌단 말이죠. 물론 이제 신문에서 보니까 그분들은 정규직으로 들어왔고 지금은 막 자꾸 이제 비정규직으로 돌리려고 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지금 바뀌었다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혀 다른 문화적 사회적 그 코드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제는 거기를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사람이 세대가 바뀌면 그런 문화들도 많이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사회 자체도 바뀌었어요. 공장 안에서 이제 와이파이 보는 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사회와 사람이 이제 바뀌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물론 한 2010년대 중반 또는 2020년까지는 그런 어떤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2030년에도 과연 그럴까라는 것은 저는 조금 변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퇴근 시간이 5시인지 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보면 여전히 굉장히 많은 그 스쿠터들이 확 몰려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그분들 중에 아마 팀원들이 이렇게 있으시면 팀장님께서 야 오늘 뭐 대종이 한병 먹자 이러면 네 이러고 우르르 와가지고 막 삼겹살 집에 우르르 모여가지고 이제 아유 먹고 마시고 이제 뭐 2차 할까 뭐 이러면 또 술 마시고 뭐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요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대가 공장에 들어갔을 때 과연 그 문화가 유지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어떤 학력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자기 취향을 즐기는 친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는 우리 이동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이 예술 향유자들의 그 폭을 넓힐 것인가 라는 문제가 단순히 미술관이라는 기관들에서만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이런 상업적 공간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그 과제가 좀 주어진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유연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네. 울산미술관이 이제 만들어지면 인근에 있는 건물이나 이제 비영리 공간 그런 대안 공간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대안 공간들의 기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흡수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뭔가 하는 장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외국에 갔다 다시 돌아온 작가들하고 갭이 아주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외국 쪽으로 직접 교류 전진하든지 하면 그것이 좀 평균 상향화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그런 시도들을 계속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좀 좋은 그림은 미술관이 어떻게든 그 일반 시민들에게 이런 새로운 미술을 보고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드려가지고 그것에 대한 취향을 갖게 된 분들이 더 늘어나서 미술관은 뭐 아무래도 뭐 좀 홍보비가 조금이라도 한 편이라도 더 많겠죠. 그래서 이제 미술관에 왔다가 앞에 대학문관도 있네 하고 가서 미술관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 대학문관으로 가서 이 공간의 작품과 작가들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공해 드릴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게 인물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맵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비치해 놓으면 미술관에 비치해 놓으면 여기가 그 입지가 그렇잖아요. 원도심에 들어서는 대단히 특이한 미술관 입지라서 그 기대를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안용대 선생한테 듣기로는 라키비움을 지향해서 또 아주 기대가 좀 있는 거죠. 그럼 그 주변에 지금 아까 그 맵 원도심 지도에 연결되는 그런 거 해주면은 섹트잖아요. 예술 섹트 무슨 말씀? 중심이 미술관이 그거를 되는 거죠. 맵하고 인근에 이제 전시관들 어떤 전시를 하고 있다면 그 자료만 같이 미술관에 공유를 해놔도 상당히 이제 소개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술관과 대학공간들이 이제 파트너십이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별개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을 가지고 이제 해나가는 문제들이고요. 그게 아니라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대학공간이 미술관을 무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네, 제대로 하는 일이고. 뭐 필요하면 연락 주겠지. 여기가 더 네. 동시대적이고 네. 여기가 더 진보하다라면 네. 굳이 저기 진보한 작가들의 맞습니다. 그 틀에 박혀 있는 검증가 되어 있는 보여주기식 행사의 전시라는 개념이 되는 건데 여기는 그것보다는 그 울대 학생들 학교가 열악하다 보니 자신감이 없어요. 그게 나 제일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 자신감을 고양해줄 역할은 독립공간이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열악한데 힘을 때 힘을 주려면 힘이 있어 보여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다 보니 얘한테 투닥거려 주는 게 자신감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회사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친구들한테 큐레이팅이라든지 이런 큐레이터 기능의 학습 공간 정도 전문 큐레이터로 쓰는 과정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유학하지 못함의 결핍들 동시대적인 그 서양이지 미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시스템을 원리적으로만 이해하고 자신이 본다면, 겪어본다면 굉장히 포인트가 좀 생기지 않을까. 아,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미술관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아주 현실적인 제가 모델을 본 게 아까 그 네. 예술관 P에서 그 포트폴리오 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단시 그걸 가르친다고 프로그램 말고 그 장비들 네, 네. 그거를 장비와 네, 그걸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네네네. 네. 그래서 다음에 진짜 농담이 아니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장비 목록을 좀 알려주십시오. 아, 네. 저희도 사게. 네. 그래서 그 울산에 있는 친구들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최고의 포트폴리오, 작품성은 떨어져도 포트폴리오는 최고다라고 생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으로서 미술관이 할 수 있는 군대만 나와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라는 스스로도 열심히만 하면 그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세련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만 만들어도 자극의 동기가 되는 학생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다 눌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려고만 다 머리에 가득 차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요즘 뭘 이렇게 잘 만드는 사람들 중에 야, 근데 너 공부도 안 했는데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또 뭐 유튜브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단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학교 제도가 어떤 전문가를 키워내는 역할이 예전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학교가 있다 없다 뭐 많다 적다 물론 중요하죠. 계속 그렇게 노력해야죠. 완전히 안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울산이 그렇다 그러면 저는 전혀 전공 아닌 분들 또는 뭐 생각지도 못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도 자기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제공해드려 가지고 오히려 기존의 정규 코스를 나온 그런 작가들보다 훨씬 나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런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 강좌하고 병행해서 늘 같이 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젝션 랩핑이에요. 네네네. 그거는 사실 우리가 지역에서 배우려면 배울 데가 없어요. 서울에 가지고 수백만 원 들어가지고 매주 올라가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3년 정도 우리가 강좌를 했어요. 부산 지역에 있는 10명 정도 된 작가 모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세팅하고 조형을 만들어서 좌표를 어떻게 찍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다 강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결과 보고도 전시하고 있어요. 국대 학생 한 명을 뽑는 이유는 이 공간 활용에 대한 전시라는 게 작품 하나 그런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자기가 활용할 것인가까지 보면 이걸 다 본인 스스로 갖는다 첫 전시 이제 사회에 나오면서 이제 지도 선생이 없는 첫 혼자서 한번 해보라는 취지로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정규 과정을 미대 과정을 다 밟고 졸업했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현장에서 그리고 페인팅하는 친구들이 영상을 할 수도 있고 장르를 더 확장시키잖아요. 그럼 배울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 후에 뭔가 배워야 될 아카데미 같은 그런 그 구성이 분명히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술관에서 제공해주면 너무 좋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가 하도 바뀌어가지고 사실 어떤 미술 전시의 그 어떤 퀄리티, 이 수준이라는 것은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 어떤 뭐 배화성이라든가 어떤 뭐랄까 편집의 새로운 창의성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그 담론입니다. 그 작품 안에서 뭘 얘기하느냐. 그런데 그 작품에서 얘기하는 그 담론이라는 것이 뻔한 것이 돼가지고는 이게 해놓으면 당장 그 평가를 받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회가 항상 복잡해지면서 미술계 안에서만 그 담론을 얘기하기는 그 끄집어내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문학, 사회학 또는 저기 뭐 유니스트에도 있는 그런 기술 분야 분들, 최첨단의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조직일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우리 미술계조차도 이제 점점 익숙해져야 그런 어떤 충돌들이 익숙해져야 울산 미술이 아니라 어떤 그 세계 속의 어떤 작가 대자 이것으로 이렇게 자신감 또는 좀 자존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미술관 안에서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시도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이런 게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막 바꿔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공연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제한이 없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더 좀 사고를 채워주시면 우리가 훨씬 더 이렇게 하기가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제한이 생각합니다. 없는데 예산적 제한이 있어. 뭐 간단하게 낙서를 하고 오시고 미술관 앞에 그래서 그 어떤 그 우리 지역에서의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라는 그 어떤 생각을 조금 한번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러죠. 스스로 대한공간 스스로가 자존감이 떨어져요. 쌤이 요즘 자존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요. 힘이 날 빠진다. 마무리. 아무래도 네. 뭐더 이상 말씀 나눌 건 없으신가요? 그 기대했던 것보다는 방향이 오늘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오늘 각자 자리에서 오랫동안 20년 이상 오신 사례들을 발표를 해주셨고, 또 신생 지금 울산시립미술관에 아주 지금 원도심에 들어서는 미술관의 사례를 좀 만들어가는 지금 출발점에 서 있는 이인철 선생님께서 종합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 사회를 제가 안 봤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는 또 담론 모임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다시 또 연락을 드려서 우리가 그림판 이것도 실은 대단히 대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몇 명 오지도 않고 더구나 코로나를 맞아서 많이 모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금을 우리는 안 받아도 하고 시작을 한 거죠. 소소하게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활동도 잘 참여하셨으니까 이제 잘 지켜봐 주시고 작년에도 한번 그때는 이제 보러 오셨고 올해는 발표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와 함께 오늘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